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2.3 계엄의 진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이라고 했다가 대국민 호소용이란 식으로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JTBC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내용을 추가로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밝혔다는 건데,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게 지난해 11월 24일, 그러니까 계엄을 딱 열흘 전이라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대면서 두 차례나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주연으로 등장하는 명태균 게이트. 이걸 덮으려는 게 온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계엄령의 진짜 이유는 아니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저 소식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진 출석 후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명태균 사건 관련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때 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명 씨는 구속 전 현 정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거지.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날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입니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진우 여인영 두 전직 사령관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이 엇갈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궤변을 또 늘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계엄과 상관없는 격려 전화를 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에게 돌연 격려 전화를 했다는 궤변입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53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홍장원 1차장한테 10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계엄 선포 직후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와 우선적으로 한 게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을 뿐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2시간여 전 홍 전 차장에 잠시 뒤 중요한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언질했습니다.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격려 전화를 하기 위해
2시간 전 대기하라고 지시했던 셈입니다. 또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정리하라고 한 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간첩을 잡으란 지시였단 주장도 폈습니다.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기 위해 간첩을 대신 끼워 넣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시각 군에선 계엄 상황실이 꾸려지고 경찰 기동대가 속속 국회에 배치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십니다. 그 시간에. JTBC 윤세민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서는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국회 측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의 검찰 진술을 언급하며 추궁했지만 증인 부관이 얘기하기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하는 것과 또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저의 기억이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 육성을 들었다는 부관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 말을 부관이 옆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며 통화 내용을 확인하자 이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총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 거부가 이어지자 검찰 조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취지의 재판관 질문도 나왔습니다. 증인이 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에선 이 전 사령관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른바 충암파 멤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지만 체포 명단과 관련한 질문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전 관련 자료를 잘 지우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여 전 사령관 지시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한 간부에게 자료 같은 것을 잘 지워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첩사 핵심 간부가 체포 명단도 없다고 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여 전 사령관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어제 탄핵 심판에서 특정인들의 이름을 경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면서도 저는 조지호 총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는지, 그게 체포 대상이었는지 등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모교 출신인 충안고등학교 출신으로 역시 고교 선배인 김 전 장관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안파 여 전 사령관이 선택적 증언으로 윗선을 옹호하고 자신의 죄도 줄여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미 체포조 관련 진술은 상당수 확보돼 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JTBC 최은수입니다.
증인신문에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이 메모에는 두 조로 나눠 체포 대상을 권고한 뒤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 메모 내용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적은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구겨진 쪽지엔 체포 대상자로 꼽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췄는데 체포 인원은 총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메모는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체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급하게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명단은 보좌관에게 부탁해 다시 정리했다는 겁니다. 흘림체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도 같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1조, 2조란 단어와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한다는 문장을 썼는데 재판부는 작성 경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한 상황에 기승전결을 맞춰 메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홍 전 차장이 적은 메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정치인과 법관, 종교인까지 사람을 물건처럼 표현한 수거 대상이라는 단어.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나올 테니 준비하라며 고문을 계획한 발언들. 이 끔찍한 내용은 전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노 씨가 현직에 있던 시절 HID 요원들이 대북 임무를 마치고 나면 원격 폭탄으로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에 있던 지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평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반적이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는 대북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임무를 마치면 폭사해 제거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그러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하면 부대장을 교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까 봐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군단장은 이런 노 전 사령관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현직 법관, 천주교 사제들이 마치 물건처럼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사살,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단장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네.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2018년 불명예 전역했고 이후엔 역술인으로 활동하며 무속인을 찾아가 20여 명의 군인들이 자신을 배신할지 물었다는 노 전 사령관. 계엄 준비 과정에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선관위 장악 계획을 지시하고 심지어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나올 테니 준비하라며 고문까지 계획한 12.3 내란 사태 비선 실세 핵심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이런 망상가를 내란 기획, 시행에 참여시켰다며 노상원의 기획대로 됐다면 얼마나 잔악무도한 일이 벌어졌을지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전사가 작년 3월 국회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일일이 파악해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가 국회 본청 뒤편으로 헬기를 착륙시키며 병력을 침투시켰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착륙장 말고도 헬기 착륙이 가능한 지점을 특전사가 일일이 파악한 건데 내란 세력이 계엄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특전사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곧바로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12대의 특전사 헬기는 707 특임단 병력 197명을 공중을 통해 순식간에 국회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 9개월 전인 작년 3월 특전사가 이미 국회에 헬기를 투입할 장소를 점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는 서울 국가 중요 시설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확인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엔 국회뿐 아니라 공항, 변전소 같은 시설과 계엄 직후 정부가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MBC 같은 방송사도 포함됩니다. 특전사가 중요 시설의 헬기 착륙 지점을 점검한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군에서 쓰는 작전 지도에 헬기 이착륙장이 따로 표기돼 있어 별도의 확인이 불필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서울 지역 내 주요 포스트에 대해서 헬기 착륙 지점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비상계엄과 연계시켜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대테러 부대의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특전사가 아닌 수방사가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중요시설 현황은 합참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합참은 당시 특전사가 헬기 이착륙 장소를 점검했던 국가 중요시설의 목록은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작년 3월부터 교도소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와 방송사에 대해 내부 설계 도면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대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내란을 구체화했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 셈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황은 비화폰 지급 현황에서도 확인됩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령관 3명이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난 직후인 작년 4월 말쯤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하나씩 더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반국가 세력을 운운했다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통해 사령관들과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연이어 검찰에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기밀 등을 다루는 군 지휘부가 지급받는 보안 휴대전화 비화폰.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추가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별도로 받은 비화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화폰이 2개 있었습니다. 경호처로부터 별도의 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곽 전 사령관 말고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추가로 받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급 시점은 지난해 4월 말. 이들 군 핵심 3인방이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이후였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4월을 전후해 계엄 모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중순경 공관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들 3인방은 그 다음 달에도 만나 계엄이 현실성 있는지 논의했고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까지 치켜세웠습니다.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보안이 철저한 비화폰을 사용해 계엄 모의에 나섰을 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요. 비화폰 자체가. 비화폰 서버를 보면 연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언제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경호처를 지휘하는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김 차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2차례 반려되는 등 경찰의 강제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차장의 주 임무가 내란 공범들의 흔적을 지우는 거냐며 검찰을 향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확인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란 수사를 도우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기존에 밝힌 입장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은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은 전후의 상황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통화를 하며 받아 적은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림막 없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잡으라는 목적어가 없어 윤 대통령이 말한 방첩사의 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이때 받아 적은 내용도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갈겨 쓴 내용을 보좌관에게 다시 옮겨 쓰라고 했고 그 후 자신이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여전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거 요청, 위치 추적 부탁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쓰다가 말고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홍 전 차장은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면서 비상계엄 상황인데다 대통령 지시라 따라야 하는가 잠시 고민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각각 심판정에서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 모두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놓고도 윤 대통령은 그저 격려 차원으로 걸었을 뿐 계엄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는 궁색해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달리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한 건 간첩이었다는데 왜 다른 말을 하느냐, 공작금 유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같은 공격을 받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거의 토시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구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격려차 한 거라고 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윤 대통령 측은 또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건 맞지만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법정에 가져와 홍 전 차장을 공격했습니다.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밤 10시 53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한 뒤 접견실로 돌아와 10시 40분쯤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최상목 문건도 건네졌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계엄 선포 20여 분 뒤 홍 전 차장에게 격려차 전화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고 국회의원 출입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홍 전 차장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증인석에 들어서자마자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홍 전 차장. 윤 대통령은 인사를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국정원장의 검찰 진술을 확인해 보니 윤 대통령의 말과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하지만 조 원장의 말은 다릅니다.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디냐고 물어 공관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갔냐고 되묻자 내일 간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홍 전 차장도 당시 통화에서 원장이 부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사이 밤 10시 53분에 이뤄진 이른바 싹 다 잡아들이라 통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조 원장 진술은 엇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간첩이었다면서 계엄과 관련된 건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모두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조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불렀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국정원 1, 2인자가 모두 거짓말쟁이인 셈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